이거 초등학교 문제집입니다. 중1, 2도 늦었다. 네. 근데 여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학과 탐구를 더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국어에서 망하니까 대학 등급이 바뀐다. 이거를 제가 중학교 1, 2학년 부모님께 왜 얘기하냐면요. 네. 중학생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네. 독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 무슨 공부를 시켜야 되느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저희 입시전략팀 유 팀장님을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뭘 공부해야 될까요? 예, 뭘 공부해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 제가 네. 새 학교 이름은 네.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한번 나중에 한번 추측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학교 3개를 비교하는 네, 이제 네. 표를 갖고 각각 왔는데요. 한 줄 한 줄이 다른 학교인 예, 거죠? 그렇죠. 순서대로 국어, 수학, 탐구 점수입니다. 수능으로요.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높을수록 좋은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진양이 보시기에 어느 학교가 제일 잘하는 학교 같나요? 제일 왼쪽 학교가 90점대가 제일 많은 거 보니까 제일 잘한 것 같은데요. 그쵸. 이 색칠 안 한 게 1등급 받은 건가요? 그렇죠. 색칠 안 한 게 1등급이고요. 네. 노란색으로 색칠된 게 2등급 됩니다. 아하. 그리고 빨간색이 3등급 됩니다. 아, 그러면 왼쪽에 있는 학교는 거의 1등급에 국어 2등급 조금 섞여 있고 가운데는 수학이랑 탐구가 거의 1등급에 제일 첫 번째 줄 국어는 1, 2, 3등급이 섞여 있고 제일 앞에가 제일 잘하고 그 다음이 두 번째, 그 다음이 세 번째 순서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에 있는 탐구 점수는 학교마다 반영하는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 탐구 점수까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국어, 수학 점수만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보시는 학교는 이제 네. 여러분의 원어비 학교죠. 서울대학교, 좋은 공과대학에 학교네요. 있는 네. 예, 학과들의 점수입니다. 네. 보시면은 국어의 2등급대가 조금 보이지만은 대부분 다 1등급대를 가지고 있죠. 네. 수학은 뭐 확실하게 다 1등급대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학교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바로 이제 다음에 있는데 보시면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와 비슷비슷하네. 마찬가지로 거의 다 1등급입니다. 네. 근데 국어를 좀 보시면은 좀 네. 확연하게 차이가 나시죠. 그렇네요. 거의 다 2등급대에 3등급대도 3개의 학과가 보이고 있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제일 오른쪽에 있는 학과는 그래도 최당위 대학원 속하는 한양대입니다. 네. 네,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수학에 물론 2등급대가 좀 보이기는 하는데 친구들 다 95예요. 거의 1등급대 가까운 점수고요. 네. 수학은 거의 1등급인데 국어에서 3등급대가 주로 보이게 됩니다. 서울대, 연세대, 네. 한양대. 국어, 수학만 따졌을 때 네. 우리를 가르는 거는 국어라는 점입니다. 그렇네요. 수학 점수는 다 비슷한데 국어 점수가 1등급이면 서울대 가고 2등급 되면 연세대 가고 그렇죠. 3등급 되면 한양대 가고 예. 아, 서영고 서성한이 국어로 갈린다. 네, 이렇게 갈려지는 현상이 좀 있었고요. 아하. 이제 작년 수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예,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학교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위에 있는 학교는 서울시립대입니다. 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학교는 서강대입니다. 학과도 같은 학과를 가져오셨네요. 예, 학과도 제가 좀 비교해 보시라고 같이 네. 비슷한 학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보시면은 이 세 학과에서 모두 수학 점수는 96점대로 오히려 서강대에서 95점대가 하나 보이죠. 네. 오히려 수학 점수는 시립대가 더 좋습니다. 네. 탐구 점수도 시립대가 더 그렇죠. 높네요. 탐구 점수도 시립대가 더 좋습니다. 네. 뭐 서강대가 탐구에 대한 배점이 조금 낮기 때문에 이런 네. 경향을 보이기는 하는데 네. 수학하고 탐구만 합쳤을 때는 시립대에 등록한 학생, 70% 컷에 등록한 학생이 점수가 네. 더 좋은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국어 점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10점 정도씩 차이가 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탐구랑 수학을 아무리 잘 봤어도 네. 국어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서강대보다 그래도 아래 디어인 네. 시립대를 가게 된 케이스가 되는 거죠. 흔히들 그냥 그 외우는 그 표에서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인데 그러면 서성한에서 중경외시로 한 등급 떨어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하는 게 국어다. 국어 점수라는 아.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수학과 탐구를 더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네. 수학과 탐구를 더 잘 봤는데도 국어에서 망하니까 대학 등급이 바뀐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현재 수능에서 가장 변별력이 높은 부분은 국어라는 점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중학교 1, 2학년 부모님께 왜 얘기하냐면요. 네. 국어 준비를 미리 하시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좀 추가적인 자료를 조금 더 보여드리면요. 이거는 작년 수능에서 만점자를 숫자를 표시를 한 거예요. 네. 보시면은 국어는 만점자가 28명이 나왔고요. 네. 예, 수학 같은 경우에는 2,700명이 넘게가 나왔습니다. 100배 차이 납니다. 예, 이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어 점수가 변별력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네. 만점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표점으로 비교를 했을 때 140점이면 상당히 높은 점수에 속하거든요. 1등급 안에서도. 그 숫자 모수를 보셔도 국어 같은 경우에는 395명. 네.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6,000명이 넘게 나왔어요. 서울대부터 네. 그 위에 사실 의찬이 또 있잖아요. 네, 네. 의찬이 있고
서울대부터 해갖고 서울 시립대까지도 네. 수학이 1등급대 애들이 주룩 다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네. 바로 이만큼이 1등급 모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어를 잘하는 게 최상위권을 네. 가르는 최상위 대학을 입학하는 키포인트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1, 2학년 때부터 국어를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니고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그렇죠.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인데 네. 가끔, 중학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이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이제 학부모님들이 뭐 벌써 중학교 때부터 네. 수능 국어야 고등학교 국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이나 자습서, 문제집 이런 데서 제공되는 외부 정보들이 있어요. 그거를 암기를 하시면은 네. 중학교 시험은 다 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웬만큼은요. 네. 근데 고등학교의 내신과 수능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와 전혀 다르게 주어진 지문의 정보를 그죠. 본인이 이해해야 되고요. 네.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재구성하고 다른 지문이 나왔을 때 그걸 대입해가지고 푸셔야 됩니다. 말만 들어도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이만큼 시험에 대해서 차이를 보이는 거거든요. 네. 고등학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독해력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독해력은 쉽게 잘 길러지지 않아요. 네. 근데 이거를 벌써부터 많은 학부모님들, 사실 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집이 있거든요. 아. 예, 이거 초등학교 문제집입니다. 아하. 중1, 1도 늦었다. 네, 초등학교 문제집 제가 일부에서 발췌를 한 건데요. 네. 왜 초등 고학년부터 비문학 독해를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써 있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중학교에 간다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비문학 지문이 잘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도 되게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한때는 좀 잘했을지 몰라요. 열심히 네. 공부했을 때는 또 안 하게 되면은 또 굉장히 읽기 어려워지고 막 그렇죠. 그러거든요. 그게 비문학 독해력인데 네. 그만큼 독해력이 향상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대비하는 이런 문제집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보시면은 이런 문제집이 있어요. 네. 초등, 수능, 독해, 문학. 예. 초등 수능은 좀 너무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은데. 어울리지는 않지만 여기 되게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예, 게다가 개화기 때부터 일제시대까지 또 현대까지 문학을 시대별로 또 구분해놓고 여기 보시면은 수능, 독해, 비문학 예, 이게 원투 두 개가 있거든요. 예, 물론 수능 지문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네. 초등학교 맞게 지문을 재구성했겠지만은 네. 벌써 이 중요도를 알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걸 활용하시는 학부모님도 있지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벌써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중학교 대비 학원들에서는 이미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 중학교 2, 3학년 시간표를 가져온 건데요. 수업 특징의 내용을 보시면은 수능 국어 1등급을 위한 예, 이제 1등급 목표를 이미 하고 있죠. 여기 내용에 자기 주도 학습 훈련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하는 것 같나요? 혼자서 글을 읽는 훈련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미 대치동 학원에서는 혼자서 읽고 혼자서 그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주입해도 의미가 없구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혼자 읽게 훈련하는 과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밑에 보시면은 비문학 독해 연습이라고 있잖아요. 네. 비문학을 수업을 해주면은 독해 연습이라고 쓰지 않죠. 실제로 아이들이 해보는 과정을 훨씬 더 많이 가르치는 학원들이 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내용 자체가 중학교 2, 3학년 부분인데 특징에 보면은 중학교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수능 대비 같네요. 예, 내신 대비 하나 들어가 있고 네. 나머지는 다 고등학교 대비에 대해 네.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학교는 당연히 시작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셨기 때문에 벌써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다른 데서 문제집 이렇게 다 나와서 다들 미리 공부하고 학원은 대치동에서 하고 있으면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냐 실제 그런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남들 한다고 다 따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남들 한다고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정확한 이유를 아셔야 되죠. 네. 자,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좀 정리했는데요. 네. 우선 독해력은 성장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예, 근데 여기에 수능에서 원하는 독해력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국어 때문에 불수능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불수능에서 구원을 얻으려면은 네. 국어를 중학교 때 시작해라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네. 진짜 엄청나게 높은 수준을 원하고 있고 심지어 네. 변호사들이 보는 시험들 있잖아요. 네. 니트 지문 수준이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으니까 네. 독해력이 이렇게 기르기 어렵구나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러면 미리 지금부터 그냥 책을 많이 읽으면 안 됩니까? 독서를 많이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예, 책을 많이 읽히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인데 음. 문제는 뭐 대부분의 학부모님들 자녀분을 그냥 쉽게 보시면은 독서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도 중학생한들한테는 독서가 네. 더 좋아라고 항상 이런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렇게 좀 견해를 바꾼 부분이 중학생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네. 독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독서를 워낙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그럼 비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독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그렇죠. 대한 감도 없기 때문에 지금 수능 국어 공부를 따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해가 갈수록 매해 이 최악의 독해력 세대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독해력 능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학부모님의 자녀분들 세대는 지금 고등학생들보다 독해력이 더 낮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애들 독해력 올리는데 어려운데 국어 중에서도 네.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고민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소초등 교재에서 보셨듯이 문학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문법도 있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비문학도 있는데 먼저 시작하시는 게 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22학년도 수능 국어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실제 수능 시험지를 보면서 어느 영역에 나왔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우선 이거를 먼저 보시면은 15번 문제인데 오답률이 78.3입니다. 오지선다에서 거의 80% 틀렸으니까 그냥 랜덤하게 찍은 정도의 수준이네요. 찍어서 맞힌 거와 별 차이 없는 수준의 난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거의 70%대 네. 의 오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네. 봤을 때 수능 국어 시험지고요. 14번부터 17번까지의 문제에 해당되는 네. 지문이고요. 지문이 쭉 있는데 문학 지문은 같아 보이지 않으시죠? 이만큼 지문이 있고 15번이 여기 있습니다. 어허. 이거는 비문학에 관련된 그쵸. 문제고요. 16번도 있었잖아요. 바로 뒤에 있는 문제인데 보시면은 3점짜리 문제입니다. 3점짜리 문제고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보기라는 문제가 항상 어렵습니다. 이 보기라는 거는 지문을 다 이해하고 네. 저 보기 내용을 또 이해한 다음에 지문과 이 보기 내용을 대입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독해력을 원하는 부분이고요. 또 다음 문제가 11번이 11번. 있었죠. 주제가 기축동화래요. 시작만 봐도 어렵네요. 아, 네. 예, 그리고 11번 문제는 위를 바탕으로 위끈은 추론한 내용입니다. 예, 그냥 사실을 묻는 게 아니라 미루어 짐작해봐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비문학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13번. 13번 문제 역시 또 같은 3점짜리고 문제. 브레튼 우즈 체제가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보입니다. 어렵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8번이었죠, 마지막에 네. 있는 게 8번 문제 역시 보기에 있는 문제고 네. 시작이 해결이네요. 이게 어떤 문제랑 관련해서 이게 제 나왔냐면 변증법 그 문제인가요? 그렇죠. 제일 아이들은 힘들게 했었다는 정립, 반정립, 조화라고 하는 네. 예, 해결에 관련된 변증법 관련된 문제였고 이거는 지문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5개 모두가 비문학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비문학이고요. 네. 아이들의 가장 시간 관리를 어렵게 하는 게 비문학입니다. 네.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도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비문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은 네. 국어 중에 뭘 시켜야 되냐 명확합니다. 비문학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문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9월 코드에서 방법을 네. 제시를 하고 있는데 비문학은 지문을 애들이 정확하게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쵸. 근데 학생들은 지금까지 짧은 글 그리고 짧은 영상의 사고만 계속했기 때문에 그쵸.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어려운 이유가 처음에 말씀드린 아이들이 이 지문을 제대로 직독정독하지 못하고 그죠. 그 직독정독한 내용을 가지고 정보를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고 과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그 어린 친구들은 이 SNS의 짧은 텍스트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유튜브로 그 영상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에 익숙하지 글을 읽는 훈련이 거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어의 코드 직독정독을 좀 제대로 활용을 해보셔야 되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한 영상들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찾아온 이 영상들만 보셔도 좀 도움이 되시긴 할 텐데 네. 오늘 얘기하는 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한테 좀 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국어 직독정독을 지금 여기서 다 풀어서 설명드릴 수는 네. 없기 때문에 이 영상들을 보셔도 되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은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대한 경험치들이 좀 적기 때문에 제대로 유튜브만 보고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만큼은 중학생들이 스터디코드에서 제공하는 공부 방법을 활용할 때만큼은 네. 가능하면은 유튜브보다는 유료 강의를 좀 활용하셔라. 유료 강의 들으시고 비문학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네. 도움이 되실 테니까 한번 활용해 보셔라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스터디 코드 고등학생용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원래 맞습니다. 저희가 스터디 코드 22년의 역사상 계속 고등학생 대상으로 만들었고 중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서를 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국어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의 독해력 실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중학생들도 스터디 코드 강의를 수강하기를 계속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관련해서도 최근에 업로드된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왜 지금 중학생이 벌써부터 고등학교 수능을 대비를 해야 되는지 고등학교 국어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영상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제가 이 얘기 했을 때
어떤 문제집을 써야 돼요? 라고 네, 물어보시는 그게 분들이 궁금할 것 있었어요. 같은데요. 근데 문제집들이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좋게 나옵니다. 그냥 문제집을 파는 인터넷 사이트에 네. 들어가셔가지고요. 비문학 중등 이렇게 치시면은 중등 교재들이 쭈루루루 아. 다 나옵니다. 고등학교 수능 문제집을 할 필요 없이 중학교용으로 지금 훈련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중학교용으로 지문을 수능과 다르게 조금 더 쉽게 구성되어가지고 나온 문제집들이니까요. 네. 충분히 활용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중학교 1학년인데 아직 이 글을 읽는데 아이가 굉장히 어려워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초등교재 보여드렸잖아요. 그렇네요. 예, 비문학 초등이라고 치시면은 또 관련된 교재들이 충분히 나오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네. 비문학 공부를 꼭 시작하셔야 됩니다. 또 초등학생 교재 보라고 하면 자존심 상해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수준에 맞는 걸 밟아서 차근차근 올라가시면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니까 지금 우리 아이 수준에 맞춰서 문제집을 선정하셔서 훈련을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수능에서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최상위 대학에 갈 수 있냐 없냐를 변별하는 거는 네. 국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등학교 국어를, 고등학교 수능을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독해력이라는 게 핵심인데 독해력을 향상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그쵸.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초등학생부터 준비하는 사람들도 네. 있고요. 중학교 1, 2학년이 대비하는 거는 결국 빠른 것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 자녀는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네. 독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수능 국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비문학 영역입니다. 네.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 도구는 시중에 보여드렸듯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도구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그거를 공부하느냐?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독 정독이라는 거를 잘 이해시키셔가지고 아이가 공부할 수 있게 네. 많이 도와주시면은 국어에서 헤매지 않을 거고요. 수능에서도 자신감 있게 읽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직독 정독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아까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유튜브 영상이나 스터디코드 유료 강의를 참고하시면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스카이생, 서울대생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국어였거든요. 지금부터 잘 대비를 해두시면 이 능력이 쌓인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차근차근 지금부터 훈련시키시면 우리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엄마 그때부터 시켜줘서 고마워 라고 하실 테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